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45살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40살 먹도록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했고 여자친구라는 걸 만들어 본 적 없는 시골 총각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을 물려받아서 읽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라는 소리까지 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서 여자가 주변에 없는 것에 불편한 점을 못 느꼈고 그저 내 할 일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뿐인 자식이 이런 모습이라서 속상하셨겠죠. 그래도 농사 지으면서 그동안 익혔던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면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세상 살기 힘들 정도로 못생긴 것도 아닌데 딱 여자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큰 바람은 없지만 혹여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어디선가 제 짝이 있다면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쉬운 게 아니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결혼을 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소 한 마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저와 함께 농장을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마리가 넘는 소들을 키우며 아버지의 길을 물려받은 셈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저를 항상 못마땅해 하셨고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끔찍하게 사랑하시겠지만 다 큰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까만 얼굴로 동네를 다니는 꼴을 보면 속이 타들어 가셨겠죠. 어머니와 다툰 그날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몇 안 되는 젊은 농사꾼들도 잘만 가는 결혼을 왜 저만 못 가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그 문제로 다투셨어요. 이리 나와봐. 너 이게 뭔 줄 아냐? 월봉댁 막내 아들 장가 간다는 청첩장이야. 내가 오늘 그 집 갔다가 얼마나 개쪽을 당하고 온 줄 알아? 뻔히 내 처지 알면서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내가 월봉댁 금연상을 확 엎으려다 참고 나왔다. 네가 그 막내 아들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재산이 없기래 못나기래. 농사 짓겠다고 고향으로 내려온다고 할 때 내가 혀를 깨무는 일이 있더라도 너를 말렸어야 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인 거 알지? 잘 다니던 대학 졸업하고 현석이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줬으면 얘가 지금 이 꼴로 여기 있겠냐고.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고 있겠지. 아유, 속 터져. 또 내 탓이구만. 농사 짓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자꾸 애를 잡아. 아직 제 짝을 못 찾은 것뿐이지. 성급해 하지 좀 마. 당신도 처녀 때 내가 밭에서 일하는 것 보고 반해서 시집 온 거라며. 때 되면 현석이가 알아서 장가 가겠지. 왜 가만히 일 잘하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똑똑한 젊은 여자들 100명 와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지. 당신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남들처럼 시어머니 행세 가고 싶은 거 아냐?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시어머니 소리 못 들으면 어떻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매일 잡고 그래? 당신은 현석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 시골에 누가 나이 많고 농사꾼에 시집을 와?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러지 말고 이참에 외국 며느리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자꾸 그럴수록 힘만 들어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안 되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네가 안 움직이면 나라도 움직여서 며느리 데려올 거야.
죽기 전에 꼭 며느리 보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부모님은 항상 장가 문제로 다투셨고 늘 불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국 여자를 만나는 건 싫었고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제 권리였습니다. 동네 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선해준 맞선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분이 절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그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고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 쪽에서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까다롭고 눈이 높은 편도 아닌데 필이 꽂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끼를 단단히 품으셨고 결국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시는 어머니가 그날따라 저녁이 돼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절대 늦게 돌아오실 분이 아니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아버지와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찰나 마당으로 하얀 택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클락션을 눌러대는 택시가 요란하게 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 본다고 했지? 이 녀석아, 내가 귀한 손님을 모셔왔는데 이렇게 문 앞에만 세워둘 거야? 당신은 왜 멍청하게 서 있어? 아무튼 이 집 남자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어서 택시비 내고 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했고 저와 아버지만 남기고 그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택시 기사분은 택시비를 달라며 외쳤고 아버지는 급하게 택시비를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마치 딸처럼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셨어요. 엄마, 누구신데 이 밤중에 손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면 시내로 나갔을 텐데 연락도 없고 이게 무슨 난리예요? 내가 좀 바빴어. 아가씨,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이야기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머니는 한밤중에 저녁상을 차렸고 어색한 침묵 사이로 저희 가족과 여자는 밥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낮에 병원을 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순간 앞에 앉은 여자분이 안쓰러웠습니다. 병원 가서 약 타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아가씨가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내가 40년만 젊었어도 그 도둑을 잡는 건데 지금 세상에도 좀도둑이 있더라니까. 가방을 다 잃고 서 있는데 너무 가여워서 차비를 빌려준다고 했지. 그런데 아가씨가 인성도 참 바르게 컸는지 내가 민망하지 않게 정중히 괜찮다고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엄마가 촉이 좋지 않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가 눈에 너무 밟혀서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가씨를 찾는데 역시나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같이 차나 먹자고 터미널에 있는 카페로 갔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용돈 좀 지어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내 손을 잡더니 고맙다면서 가는 데까지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터미널로 오는데 아가씨가 당장 잘 곳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아가씨,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어머니의 황당한 말을 듣고 있자니 밥도 안 넘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온 어머니를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여자분의 상황이 난처한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나이는 35살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여자는
집은 김해인데 면접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었고, 집까지 오는 건 실례인 줄 알지만 그날 면접을 엉망으로 보고 우울한 기분에 도둑까지 맞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다고 하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여자분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차 마시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곧장 바다나 강이 있는 다리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은 35살이 될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면접을 엉망으로 받고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다는 면접관의 말을 듣자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있는 가족 누구도 쉽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여자는 시내에 나가 핸드폰을 개통했고 시내에 데려다주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번호도 안 물어보고 뭐 했냐면서 면박을 줬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이라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담이 갈까봐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내기철이 다가왔어요. 농사는 모두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온 손님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서가? 글쎄 도연이가 고맙다면서 온 거 있지? 세상에나 이런 아가씨를 요즘 어디서 구하니? 내 며느리 삼고 싶네. 어머, 어머니 며느리 하면 되죠. 무슨 걱정이세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결혼 당장 할 수 있겠어요. 자상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처음 뵀을 때 어머니같이 너무 좋았거든요. 실은 제가 부모님이 없어요.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 한 명 있는데 서울에서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어서 혼자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어? 아이고 잘됐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현석이 어떠니? 얘가 농사밖에 몰라서 여자를 몰라. 그래도 내세울 거라고는 소랑 땅밖에 없다. 너 밥은 절대 안 굶길 거고 호강시켜줄 능력 되니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친구처럼 지내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도연아. 어머니와 도연 씨는 누가 보면 모녀 사이인 줄 착각할 정도로 잘 맞았고 늘 붙어 다니기 일쑤였어요. 집에서 잠을 자는 건 물론이고 농사일도 거들면서 마치 식구처럼 생활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결혼식만 안 했지 도연 씨와 저를 부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소리가 싫지는 않았고 점점 마음이 가게 되자 어머니와 상의 끝에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김없이 농사일도 거들고 어머니 말동무도 해주러 도연 씨가 집에 왔고 어머니는 데이트를 하고 오라며 거들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한 끝에 배를 타고 돌섬을 관광시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고 도연 씨도 콧바람 쐬고 싶다며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돌섬에 도착하고 서로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도연 씨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내에서 헤어지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인연이었는데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도 저와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났고 기억을 더듬으며 저희 집을 찾은 거였다고 말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속으로 환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도 안 보고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묵묵히 농사일도 도와주고 몇 달간 도연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도연 씨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도연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표정이 좋지 않아 제가 다 겁이 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현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좋지 않은데요. 어떡해요, 현석 씨. 서울에 있는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지금 중환자실인데 많이 다쳤나 봐요. 형부가 당장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형부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인가 봐요.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밖에 없는데 저 어떡해요? 수술비가 얼만데요? 우선 사람부터 살려봐야죠. 돈 걱정은 말고 언니 수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급한 대로 우선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서울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농사일도 한창 바쁜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우선 돈부터 보내놓고 수술 마치면 그때 가보죠. 여기 일손도 부족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천사를 보내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본 여자들은 농사 일이라면 칠색팔색했고 손에 흙 묻히기 싫어했는데 도연 씨는 다른 여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껴주고 싶었고 1,000만 원을 언니 수술비로 보냈습니다. 소 몇 마리 팔면 목돈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되는 남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함께 지냈고 결혼식은 도연 씨가 원치 않았기에 하지 않았어요. 당시 하나뿐인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자기만 즐겁게 웃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피로연으로 식을 대신했죠.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만 하며 살기로 했어요. 도연 씨가 온 이후로 농사일은 더 늘어났고 재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도연 씨가 어디서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후로 나무를 사서 밭에 심고 몇 년 후 다시 되파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빈 땅들이 많았기에 나무를 심기로 동의했고 좋은 값에 나무들은 팔렸습니다. 도연 씨는 다 자신의 안목 때문이라고 나무로 번 모든 수익을 달라고 했지만 그동안 땅을 사서 진 빚들이 있어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도연 씨는 한 달 동안 삐져 있었고 기분을 달래기 위해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시내로 나가려면 하루에 1시간마다 있는 마을버스를 타고 30분을 돌아서 나가야 했지만 차로 가면 15분 안에 시내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생기자 좋아하는 도연 씨를 보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차로 인해 저희는 매일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농사일을 돕지 않고 매일 시내로 나갔고 밤이 돼서야 돌아오는 일이 많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 만났던 도연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낯선 여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골 생활이 답답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내 나가는 것까지 당신 눈치, 어머님 눈치를 봐야겠어? 나 할 만큼 했잖아. 잠깐 시내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는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어머님이 뭘 하시면 당신이 막아줘야 할 거 아냐. 당신 하나 믿고 여기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동네에 내 친구가 있기를 해? 말동무가 있기를 해. 죄다 외국인 여자들의 어머니 친구분들 뿐이잖아.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농사일밖에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나 좀 내버려둬. 지금 한창 바쁠 때잖아. 그래도 겨울 되고 농사일 없을 때는 내가 많이 신경 쓰는데 당신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 생각 안 해? 농번기 끝나면 1달이고 2달이고 서울에 있는 언니한테도 보내주고 나도 해줄 만큼 해주잖아. 이제 부모님도 농사일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맡아서 다 해야 해. 시내 나가서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양보 좀 해줘. 일만 하는 소처럼 나를 보내? 이러면 나 현석 씨랑 못 살고 이럴 바엔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도 당신도 내가 시내 나가 있는 거 보기 싫으면 시내에 집 한 채 해줘. 나도 여기 이제 지긋지긋해. 시골 생활 이제 더는 하기 싫단 말이야. 그렇게 다툰 후 도연 씨는 다음날 언니한테 가겠다며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따라가서 잡아오는 게 맞는데 3년 동안 3달에 한 번,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짐을 싸서 서울로 가는 여자였습니다. 꼭 서울로 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다퉜고 며칠 처형의 집에서 쉬다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으로 내려와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끔 돈이 필요하면 보내주고 달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길게 머물러야 할 것 같다면서 처형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쁜 농사일 탓에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도연 씨가 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때마침 처형의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집을 알아봐야 한다며 몇 달 더 머물기로 원했습니다. 예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자고 했고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홀몸도 아니고 이사갈 집만 구해주고 내려오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농사일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일만 했고 가끔 문자로 카드 쓰는 내역이 날라오면서 도연 씨는 자신이 잘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하루는 면사무소에 들려 서류를 뗄 일이 생겼고 재산 농지원부를 뗐는데 농가 구성원을 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대원 항목에 부모님과 저밖에 없는 것이었고 서류에는 도연 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일로 바쁜 탓에 도연 씨가 도장과 민증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혼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해서 미안해 했던 적이 있었고 당연히 되어 있겠지 했는데 그 사실을 바보같이 2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고 역시나 배우자에 도연 씨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당장 전화를 해서 도연 씨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너무나 황당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신 혼인신고 했어? 내가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지금 면사무소에 왔는데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왜 당신 이름이 없는 거야? 분명 혼자 가서 혼인신고하고 왔다고 했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2년 동안 숨길 수가 있어? 이래놓고 끝까지 숨기려고 한 거야? 당장 집으로 내려와. 누구한테 명령이야? 난 뭐 할 말 없어서 당신 말 다 듣고 있는 줄 알아? 다짜고짜 이게 무슨 억지야?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이 난리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미쳤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그 깡촌에서 살 여자가 어딨어? 나 하나 됐으니까 3년을 버틴 거야. 당신이랑 살면서 내 인생 허비했으니까 그동안 해줬던 돈은 그 시간으로 퉁쳐. 솔직히 내가 너무 아까운 결혼 아니었어? 나도 어디서 배울 만큼 배웠고 당신한테는 과분한 여자였지. 3년 정도 그런 여자랑 산값 치고는 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어디다 소리를 쳐? 소리칠 사람은 나라고. 그 많은 시골 땅 사서 뭐 하려 그러니? 내 명의로 하나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꼈으면서. 뭘 믿고 당신하고 살겠어. 우리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날 작정하고 속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뭐라고 알리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보같이 제가 당한 것이니까요. 농사일은 잡히지도 않았고 그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연 씨의 남은 짐들을 뒤져보는데 사진 하나가 서랍에서 나왔어요. 처음 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최근 사진 같았고 남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부모님께는 처형 집에 당장 다녀오겠다고 안심을 시켰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오지도 않고 하루빨리 버스 시간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날을 꼬박 세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5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지만 당장 그 여자를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손에는 처형한테 농산물이나 쌀을 보낸다며 적어놓은 택배 보냈던 주소가 들려 있었어요. 우선은 그 주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형의 집이라고 한 곳은 이미 이사를 갔는지 아무리 배를 눌러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몇 시간을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를 만나고 이 집에 부부가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분명 도연 씨와 내연남이었을 테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라는 말뜻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그 여자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갖다 바친 돈이 아깝기도 했고 앞으로 상처를 안고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들 하나 잘 사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싶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뇨.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근처 모텔을 일주일 잡고 그 여자를 찾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위치 추적 같은 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될 일이 없었고 그때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카드 사용 문자였고 강남의 한 미용실이었어요. 그 여자는 습관적으로 제 카드를 썼고 경황이 없던 저는 카드를 정지시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덜미가 잡혔고 당장 잡으러 갔습니다. 미용실을 찾아 들어가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곳 단골이라며 가끔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사은품 받아가시라는 고객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을 주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직원은 성의 있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마지막 행사라는 말도 남겨달라 했고 여자가 당장 올 수밖에 없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용실 건너편에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만삭의 산모가 눈에 들어왔고 시골에 있는 출산을 기다리는 암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따로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출산하는 소들의 새끼를 다 받았던 터라 곧 출산할 소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그 여자를 잡아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배를 움켜잡는 게 아니겠어요? 다리를 보니 젖어 있었고 양수가 터진 듯 보였어요. 도와줘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데 아무도 산모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때 미용실로 들어가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산모를 두고 미용실로 들어가려는데 소리를 지르며 산모가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여자를 잡는 것보다 우선 이 산모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산모를 부축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는지 산모는 제 머리를 잡고 소리를 질렀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손에 든 사은품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어요. 제정신이 아닌 산모처럼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산모를 따라 병원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산모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병원 측은 제가 남편인 줄 알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산모 가방을 보니 핸드폰이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상대방은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 했고 얼핏 오빠 가지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든 생각이 이 집도 고달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모와 아이가 불쌍했어요. 나 같으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지 않을 텐데 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꼭 한쪽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 건지 씁쓸했습니다.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분만실의 저 여자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는 피해자 같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멀쩡하게 생겨놓고는 바람을 피다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남자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고개만 몇 번을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내분에게 제발 잘해주시라는 말을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여자가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호텔방에서 혼자 있는 거 싫다 했잖아. 병원은 왜 온 거야? 어디 아픈 거야? 그렇다고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나 방금 누구 만났는지 알기나 해? 시골 뜨기가 글쎄 나 찾으러 서울까지 왔다니까. 그 사람이 나 찾으면 우리가 그동안 사기친 돈부터 달라고 할 거 아냐. 빨리 이 사람 도장이랑 민증으로 집부터 사야 하는데 그 안에 나 잡히면 우리 계획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 알지? 당신이랑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루빨리 당신이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만 피하는 거야? 넌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모르니? 오늘 내가 너 보러 가려고 했던 건 우리 사이 끝내려고 한 거잖아. 그 돈 몇 푼 가져와서는 나도 이제 네 비유 맞춰주기 힘들다. 내가 형부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 무슨 병원인지 모르겠어? 산부인과잖아. 지금 저 안에서 내 와이프랑 아이가 있다고.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동안 즐거웠고 너도 쿨한 게 좋다며.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같이 즐겨놓고 나보고 책임지라 하지 말고. 뭐야? 유부남이었어?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마음 주고 몸 주고 돈 주고 한 게 얼만데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버르지만도 못한 놈아. 내 인생 책임져 이 나쁜 놈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 마누라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나 혼자만 당할 줄 알아? 그래서 너는 안 돼. 와이프가 이 사실 다 알고 나 용서해 준 거야. 내가 잠시 미쳤고 오늘 다 끝내려고 만난 거였어. 네가 아무리 와이프를 만나고 우리 가족을 깨려 해도 소용없어. 난 이제 정신 차렸고 앞으로 평생을 내 와이프랑 아이만 보면서 살 거야. 그냥 장난에 불과했다고. 와이프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발끝도 못 쫓아와. 그리고 이분 아니었으면 와이프랑 아이랑 길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남자는 또 한 번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여자는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고 역으로 내연남에게 사기를 당한 거니 이런 상황이야말로 자업자득인 걸까요? 여자를 보자마자 할 말도 정리할 것도 많았는데 모든 것을 눈앞에서 보니 이 여자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사랑했다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을 뿐 이 자리를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현석 씨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현석 씨 배신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자기도 알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우리 같이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을 두고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 아까 그 남자는 나한테 그냥 스치는 바람 같은 정도였고 봤잖아. 얼마나 매정한지. 내가 그런 사람하고 미쳤게 결혼할 생각을 했다니.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지? 장난해? 그냥 보내줄 때 조용히 가는 게 당신 신상에도 좋을 텐데. 내가 당신 손을 잡는다면 법원에 가는 일밖에 없을 거야. 신고하기 전에 내 눈앞에서 꺼져.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되니 내가 아쉽나 보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오늘 너도 느낀 게 많을 거라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 네가 나한테 사기친 그대로 너도 당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쉬울 것도 없고 속이 다 후련해. 어디 가서 또 사기친다면 분명 넌 또 당할 거야. 그게 순리라는 거야. 서울에 올라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눈앞에서 사기를 당한 것을 보자 나와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신고를 안 한 건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서 떼인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저와 제 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그 돈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텐데요. 계속 얽히는 게 싫었고 서울에서 경남 마산까지 가는 5시간 반의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시골로 내려가는 버스 안이 처음 서울로 가는 시간보다 빨리 느껴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에 사연을 올릴까 말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치부를 공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속에 있던 이야기를 터놓으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아직 부모님은 자신의 가짜 며느리가 처형집에서 지내는 줄 알고 곧 이혼할 거라는 말만 흘렸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하자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직 부모님의 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언제까지 피한다고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속은 타들어만 가네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아시겠지만 최대한 상처를 덜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따끔한 충고도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